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상훈 내역과 성과 평가 기록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인사카드. 여기에서 출신 고등학교 기록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없앴지만 고등학교 기록으로 여전히 출신지를 추정할 수 있어 학연과 지연에 따른 인사관행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전산 시스템에만 출신 고교 기록을 저장하고 출력한 인사카드에는 최종 학력만 나오도록 변경한 양식을 전 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조직의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위에 이제 국장급 같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죠. 지역 편중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없던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카드 지원하고 해가지고 어디 출신인지 뭐 이런 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삼성그룹 출신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출신 지역과 학교 위상보다 자질로 공무원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혁신 실험이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배혜림입니다. 국회의원은 아들의 일로 학교 찾아가면 안 되는 것이냐. 아들의 로스쿨 졸업시험 관련 외압 의혹으로 징계 청구 결정이 내려진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반박글의 내용입니다. 신 의원은 당무감사원 조사 결과 변호사 시험 합격률 80% 보장 발언을 포함해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자신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을 한 것은 부당한 결정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개혁 정치가로 살아온 자신을 한낱 청탁이나 하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같은 당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 청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당무감사원은 노 의원이 현역 3선 의원에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맡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려 깊게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의 품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당무감사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당 소속 공직자와 출마 예정자가 북콘서트 등에서 책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안을 최고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어스름이 가시지 않은 새벽녘, 직원들이 축산물을 화물차에서 내립니다. 화물차 맨 바닥에 포개져 있는 고기들을 직원이 장화발로 건드립니다. 식품안전관리 인증인 해썹을 받은 또 다른 유통업체도 마찬가지. 대형 백화점에 납품하는 업체지만 몇 달째 고기를 비위생적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공판장에서 입구 시에 현수가 잘 되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상황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릴게요. 그 인증을 받은 업체가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증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축산물은 서로 포개지지 않도록 차량 천장에 매달아 운반해야 합니다. 서로 부딪힌 축산물들은 부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장동 일대 대부분 정육업체가 화물차 바닥에 고기들을 쌓아 비위생적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비닐은 일단은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그 지육을 올려가지고 오죠. 현수 부분은 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시민단체는 유통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리입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군 고위 인사들과 함께 군사 교육 일꾼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청년은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허풍 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치올렸습니다. 주석단 정중앙에 앉은 김정은이 옆자리에 선 군서열 2위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박영식은 앉지 못하고 엉거주춤 선 채로 맞은편의 군서열 1위 황병서 총정치국장의 눈치를 살핍니다. 황병서가 김정은으로부터 앉으라는 손짓을 받은 뒤 경례를 하고 착석하자 박영식도 그제야 경례와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황병서는 연설을 마치고 돌아오는 김정은을 위해 자신의 의자를 앞으로 빼주기도 하고
김정은의 기념사진을 위해 옆자리를 비워줬다가 촬영이 끝나자 황급히 자리로 돌아옵니다. 대회장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김정은에게 입을 가린 채 귓속말로 보고한 뒤 곧바로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황병선은 이전에도 김정은을 수행할 때 자신이 김정은보다 앞서가자 깜짝 놀라며 주춤거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북한 고위층의 두려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정은 공포 정치 증후군의 한 현상이지만 최근에 최용해를 비롯한 많은 수의 고위층들이 처형되거나 흉명화를 가면서 더욱더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연설할 때는 대회 참가자 전원이 수첩을 꺼내 꼼꼼히 메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훈입니다. 헬로키티가 그려진 주전자와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각종 주방 기기들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각 층엔 짐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과 종합 안내판도 갖췄습니다. 최근 화려한 외관의 고층 건물들이 들어선 북한의 미래 과학자 거리에 새롭게 꾸려진 종합 쇼핑몰 창광상점입니다. 우리식의 특색 있는 거리로 일떠선 미래 과학자 거리. 그 가운데 이렇게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못쟁이 봉사기지의 하나인 창광상점이 서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된 창광상점은 단순히 물건만 팔던 기존 백화점과는 다릅니다. 쇼핑하는 동안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 놀이장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잃은 어린이를 찾을 수 있는 방송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꼭대기층에선 청량음료나 맥주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다 사고 미래과학자 거리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의 경치를 구감하면서 이렇게 앉아서 청량음료까지 드니까 마음이 둥둥 뜨는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로 조성되고 있는 미래과학자 거리엔 특권층만을 위한 최고급 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하입니다. 아침 경제 골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연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그리고 변환봉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국제유가가 추풍 낙엽입니다. 오늘 새벽 역시 국제유가 하락 마감했는데요. 정철진 평론가, 네.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하락폭이 2014년 말, 2015년 올 초부터 거의 한 70% 급락을 했거든요. 네. 큰 틀에서는 역시 경기 부진이다. 즉 원유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 10월부터만 보면은 거의 30%가 대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역시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 있었던 오페크, 그러니까 산유국들의 모임에서 일단 저 정도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감산을 하거든요. 생산량을 줄이게 되는데 참으로 이 예상을 깨고 예상 밖으로 이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생산을 하겠다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때부터 정말 국제 원유값 지금 추풍 낙엽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WTI 기준으로는 지금 배럴당 37달러. 이게 잘 나갈 때는 한 140달러 갔던 겁니다. 네. 이게 3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일반 시청자들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하면 우려가 되지만 유가가 하락하는데 왜 걱정을 해야 되고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에 접어들는지 궁금해합니다. 유가가 하락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어떨 때 좋냐면은 서서히 조금씩 순차적으로 하락할 때가 경제에는 가장 좋은데 지금처럼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지금 조선업이라든가요, 유화산업, 즉 화학 정유산업, 또 건설사업, 또 그 다음에 관련한 사업들 모두가 다 이 유가 베이스로 이제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령 배 만드는 거하고 기름값이 무슨 상관이냐? 기름값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수요 공급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즉 기름을 실어가지고 나를 배에 대한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무너지면 철강이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화학 제품 우리나라가 팔아서 장사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단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마진이 안 남게 되고 정유업종은 최근에 거의 30년 만에 최초로 적자를 냈다고 하는데 정유업이 적자를 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왜냐면 무조건 석유를 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된 게 아마 지금 수입된 물량들은 단가가 한 $50, $60에 사들인 거를 지금 30달러 기준으로 팔아야 되니까 정유업도 이제 뭐 이 소위 말하는 적자가 나고 전면적으로 우리 한국에는 이렇게 짧은 기간에 폭락한 것이 호재라기보다는 악재에 가까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정철진 선생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국민들 일반에서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면 유가가 폭락했다는데 우리가 기름 넣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유소 평균가가 지금 1,400원대고요. 지금 가장 싼 데도 1,200원대 리터당 휘발유 기준으로 안 떨어집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나라는 이제 기름 넣는데 세금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유류세 붙어 있고요. 교육세, 주행세, 환경세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매겨지는데 이 중에 유류세가 거의 이거를 종양세, 정액세라고 하죠. 744원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합치면은 900원 정도가 무조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주유소에서 인건비 내고 뭐 월세 내고 이러면은 거의 마지노선이 한 1,200원대, 1,100원대. 그러니까 앞으로 유가가 더 떨어져서 10달러까지 간다고 해도 우리 시내 국민들이 체감하는 휘발유 값은 리터당 1,200원, 뭐 1,180원 이상으로는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전이랑 네. 비교해서. 예, 그렇죠. 저게 바로 붙어 있는 세금. 원유는 거의 30% 가까이 하락했는데 저희가 쓰는 휘발유 값은 8% 정도. 예, 저기에 900원은 무조건 세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원가는 뭐 500원, 600원인 상황이지만 체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권도 긴장시킬 만큼 국제유가 급락, 좀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국, 산유국들이 국가부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번에 지금 산유국 중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지금 국가부도 사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뉴스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국가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오일머니로 뭐 달러를 목욕한다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이 없어서 내년에 역사상 최초로 외국에 나가서 국채를 발행하고 캐시를 모으려고 사상 최초죠. 사상 최초입니다. 이렇게 지금 산유국들이 위험해서 어떤 영향이 우리나라에 오냐면 주식들을 다 팝니다. 즉 우리나라에 들어온 자금 중에 상당수가 중동계 달러 자금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팔고 회수를 하가면서 최근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거의 다 이게 뭐 영국 자금, 미국 자금이 아니라 중동계 자금이다. 외국계 투자들 매도하는 새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까지 역효과, 후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급락의 우려가 반영이 된 겁니까? 이 정부가 내년 예산을 미리 떼내서 1월에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이례적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은 이제 조기 배정 부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어제 나온 계획은 거의 뭐 1분기 1월부터 4월에 예산의 40%를 쏟아붓겠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저 조기 배정 3조 5천억은 직전 회계연도 시작하자마자 쏟아붓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판을 뭐 배정하는 게 아니라 저게 금융위기 때 한 11조 원 정도를 미리 쏘고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도 거의 한 4조 원대를 쏜다는 것은 아마도 내년 만만치가 않겠다. 특히 1, 2월은 정말 춥겠다. 뭐 이런 어떤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결국 소비재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시청자들이 궁극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것은 값이 싸지는데 왜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게 궁극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기름값이 내려가면서 물건값이 싸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 여력이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의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물건값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결국 공급이 많더라도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같은 경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도 뭔가 국가 입장에서는 총선 겨냥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당장 내년 초에 돈을 많이 풀어서 소비자로 하여금 주머니에 돈이 생기고 생산 여력이 생김으로써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죠. 소비 활성화를 최대한 자극하자, 활성화시키자 그런 얘기죠. 어떻습니까? 유가 하락과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락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금값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원자재가 다 죽었습니다. 유가, 금값, 농산물 다 죽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반등, 단기의 변곡은요. 다음 주 이제 우리나라는 목요일, 미국은 수요일 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수요 공급의 요인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원자재들이 다 죽은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거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 자산 중에서 딱 하나, 즉 미국의 달러만 가치가 폭등할 그럴 걱정 때문에 지금 다 팔고 기다리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정말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인상을 하고 달러 값이 막 우리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처럼 막 치솟는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말로 큰 문제가 될 텐데 또 반대로
만에 하나 그 빅 이벤트 끝나고 나서 달러의 가치가 오히려 예상과는 달리 크게 안 오른다든가 반대로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패배해 있던 뭐 원유, 금, 농산물 이 친구들이 또 한번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는 제가 보기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때 좀 쉬었다가 뭐 운동하시고 보고 나서 달러를 살지 아니면은 주식과 원자재를 살지를 판단하셔도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까지 국내외 금융 상황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바로 비대면 실명 인증 제도가 이번 달에 도입이 되기 때문인데요. 낯선 제도인 만큼 주의할 점도 많습니다. 오늘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짚어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달 초 시중은행에서 첫 선을 보인 비대면 실명 인증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휴대전화에 은행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통신사에서 휴대전화로 전송한 6자리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신분증을 앞뒤로 촬영해 전송합니다. 그리고 상담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신분증과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곧바로 온라인상에서 계좌가 개설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열려있는 무인점포를 이용하는 겁니다. 고객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처럼 생긴 이 무인점포에 신분증을 넣어서 1차 본인 인증을, 그리고 손바닥을 인증 시스템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생체 정보를 인식시키거나 기기에 있는 화면으로 상담사와 영상통화를 해서 2차 본인 인증을 받는 건데요. 이런 방법으로 은행 창구 업무의 약 90%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신한은행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우선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폭풍전야, 진퇴양난, 한 일간지 기자가 전한 조계사 자승 스님의 말인데요. 경찰은 오늘 오후 4시로 최후 통첩을 보냈고 민주노총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조계사 상황 정말 폭풍전야, 진퇴양난, 이 말이 맞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이번 4시로 정말 그 조계사로 경찰이 진입을 하게 된다면 이게 13년 만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 발전노조원 검거할 때 그때 진입 이후 처음인데 조계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난처할 수밖에 없죠. 지금 처음에 화쟁회의에서도 처음에 그 한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이게 그렇다고 뭐 중생을 내보내자니 그렇고 안고 있자니 또 부담스럽고 외부에서 뭐 또 중재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일단 들어가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그냥 둔다면 이건 조계사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좀 심각한 위기고, 그렇다고 해서 아니자니 여러 가지로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은 상황이라 가운데 서서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셈이죠. 어제 구은수 서울청장 가서 만나질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 투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순히 뭐 숲에 떨어진 그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공권력을 집행해서 원칙대로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측면에서 체포해서 나오는 문제가 너무 그렇다면 뭐 처음부터 했어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왜 그 한상균 위원장이 몰려느냐면 결국 여론의 향배죠. 또 불자들의 민심의 향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인 것이거든요. 공권력 투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한상균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공론이 일어난다면 종교와 법치의 문제, 그다음에 사찰 내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공부거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간단히 체포할 수 있겠죠. 그다음 민주노총도 뭐 전조합은 결집해라 하고 있는데,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여론이 우호적이라 해서 공권력이 종교시설에 쉽게 투입됐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불자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론의 여과 과정, 그다음에 형성 과정, 이 과정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권력 투입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시대 정신이 바뀌는 문제는
공권력이 투입해서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했다 해서 시대 정신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또한 방법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공권력 투입은 여전히 아직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찰의 초강수 역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네. 조계사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신도회에서는 열쇠공까지 불러서 한 위원장을 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 한번 보시죠. 같은데. 문 잠기는 좀 열로 가자고요. 그 드라이브 하나만 있어도 저기 그 건축하는 분들은 잘도 열던데 그냥 이 도 하나거든요. 그 나머지는 잘라버리면 되겠더라고 출입구는요. 네? 안 돼요? 왜 이렇게 걸어놔놓고 위에도 걸어놓고 이쪽도 걸어놓고 다 걸어놨더라니까. 아니 나는 스님들은 여기 아무 개입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저거 쫓아내. 맞아. 이러다 보니까 이 조계사가 물이 흐려지는 거야. 오수한 차 순사람 입상동에 서요. 한상균! 한샘부터 같은 소리 하지 마! 한상균! 뭐 하는 거야? 너 약속했잖아! 나봐 이거! 절 같은 소리 하고 그래. 야! 뭔 절이야! 나가십시오. 여기 계신 분도 신도분들이시죠? 나도 신도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엇박기관이야? 정교야 정교! 왜 창문 열어놓고 내일 살비로? 평화시 당연한 거야. 나만 이런 진천범이야. 약속을 지켜. 대우원장이야. 경찰청장이야. 내려와. 너네서 나가시라고. 네. 제가 봤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근데 2002년 조계사 경찰 네. 진입할 때는 조계사 신도 대부분들이 강경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신도들 아까 말씀하신 것 신도들 전체 의견은 모르겠지만 예. 일단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보면. 명동승당 우리가 13년 만에 이거 신도들의 움직임도 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노총이 한때는 노동운동을 견인한 측면들이 있었죠.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를 보더라도 전태일 열사부터 시작해서 헌법적 기본권의 문제, 그 다음에 한국노총 단일 상급기관밖에 없을 때, 그 다음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쟁하던 시기, 지금은 이제 노조 가입이 이제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기 때문에 경쟁하는 구조였는데, 저는 민주노총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전에 민주노총이 한 번쯤 지도부가 국민들의 여론사에 노출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 처음에서 아까 말한 여론의 자기결정 과정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진보적 노동운동도 국민들의 정서와 맞춰 나갈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너무 유리된 측면이 있고 대중과 유리된 민주노총 어느 시점부터 그것의 상징적 당면이 조계사에 있는 한상균 위원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보수단체든 진보단체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공론 과정을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2015년도에 한국의 역사가 한번 진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단선적으로 옳고 그름, 그다음에 공권력이 투입해서 체포한다 문제,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뭐 나쁘다 뭐 그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큰 시야에서 봤을 때는 민주노총이 좀 더 그 건강한 진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돌아오는데 채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좋은 생각거리, 공부거리를 좀 제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계사 신도회에서 안 좋은 목소리가 터져나온 또 이유 중에 하나가 한상균 위원장이 어떤 자신의 처지,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지난달 18일부터의 한상균 위원장의 말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 있죠. 조계사가 나를 철저히 고립, 유폐시키고 있다. 개그로 참는 게 능사가 아닐 것 같다. 이 말에 조계사 신도회에서 물에 빠졌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이러면서 공개를 했었는데 바로 어제 불편을 감내하는 조계사 스님, 신도들께 죄송하다라고 또 입장을 바꿨더라고요. 여론을 보는 것인데 심지어 이제 뭐 조계종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뭐 정부에서 아니면 새누리당이 조계사가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다 했으면 뭐 불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 같은데 유폐돼 있다면 본인이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저진 출두하는 걸 스님들이 막을 리도 없고 어찌됐든 지금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한때는 진보적 노동운동의 상징이었던 민주노총이 국민 정서와 좀 멀어져 간다는 느낌. 이게 2015년 세모에
아주 그 의미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그림들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경찰도 하루 만에 강경 모드로 돌아선 게 바로 저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하정위도 네.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죠?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조계사 내에서 들어와서 영장을 강제 집행할 명분을 충분히 쌓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국민 여론상으로는 그 한상현 위원장이 약속을 어기고 조계사에 응거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경찰력의 동원됨으로 해서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2억 6천만 원 정도의 뭐 경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한상현 위원장이 민중 총궐기대를 했던 게 국정원 교과서 반대를 내세우긴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정권 퇴진이라든가 지나치게 이념적인 고로 가게 되고 폭력 시로 변질이 되면서 국민 여론이 많이 돌아섰죠. 그리고 조계사 내부에서 화쟁이 자체가 화쟁이야 그나마 한상현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는 입장이었었는데 화쟁이에서도 이제 상당히 거리를 두는 시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조계사 종단이라든가 조계사 최고위층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입을 닫고 해달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인할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종교단체에서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여론 입장에서도 한상현 위원장에서 안 좋은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고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측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명분이 쌓이다 보면은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중해야 하지만 경찰로서는 충분히 이 카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역풍을 맞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점차 갖춰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변변호사께서 방금 이제 조계사 내에서 약간 종교적인 시설에서 좀 막아주고 있는 거, 수인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화쟁이 위원장인 도법수님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의 약속과 국민을 믿고서 한 위원장이 거취를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한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워딩을 보면 처음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는 좀 한 위원장이 스스로 절에서 나가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네, 도부스님이 유일한 이제 의지처였는데 그 다음에 자성스님은 지금 입장, 그러니까 불교 조계종 지도부들은 입장을 아까 안 밝혀봤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동의합니다. 공권력 투입할 수 있죠. 여론이 좋아졌기 때문에. 다만 이 과정을 조금 더 거침으로써 다시는 종교시설 내에서 이런 일이 재발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명동성당도 잘,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권력 투입은 가장 간단한 수단입니다. 간단한 수단이고 불교계 내에서도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불자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공권력이 사찰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종교가 법치주의 틀을 허물어서도 안 되지만 또 종교의 영역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상균 위원장 이걸 계기로 해서 불교계 내에서도 과연 어느 것을 허용하고 어느 것을 허용 안 되는 것인지 누가 절집으로 왔을 때 보호해 주는 것이고 어떨 때는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내부적 공론이 일어나길 좀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한 것은 만약에 정말로 조계사 공권력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민노총 총파업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명분은 그 노동 관련한 5개 법안 때문에 한상규 씨가 지금 남아있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야권은 어느 정도 지금 양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야권도 오늘 뭐 내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또 한 걸로 또 기회를 줘서 지금 뭐 분리입법 나오고 있거든요. 기관제 파견제 이런 거 빼고선 또 노동 5개 법안이 어떻게든 뭐 결론이 났다. 이러면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가 또 의문인 거기 때문에 핑계를 대면 한두 끝도 없는 겁니까? 지금부터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닐까. 민노총은 지금 조계사 인근에 결집하고 있고요. 지금 뭐 뭐라 그러죠? 그런 보호하는 인력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고 9시엔 또 촛불 집회까지 한다고 그러죠. 네, 어쨌든 오늘 오후의 상황과 또 내일 아침까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연예계 두 여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여배우는 수줍게 새로 시작한 사랑을 고백했고 또 다른 여배우는 여러 논란에 대해 오래오래 지켜온 침묵을 깼습니다. 네, 두 여배우의 상반된 목소리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 먼저 어제 기분 좋은 소식은 바로 배우 황정음 씨였죠?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황정음 씨가 이제 프로 골퍼 이영돈 선수인데요. 이영돈 PD하고 이름 때문에 해프닝이 있었어요. 해프닝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프로 골퍼 이영돈 선수고 뭐 실력도 지금 뭐 일본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이 부유층,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회사 하십니다. 철강 회사 하는데 거기에 또 자제여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사귀고 있다. 지금 그 이영돈 선수, 황정음의 남자의 일종의 스펙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보시면은 이제 프로 골퍼 타이거 우즈의 수제자였다 나오고 있고 이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회사 이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뭐 저런 것도 있네요. 에마가 2억 상당의 차다. 포르쉐다 하고요. 뭐 일본에서는 이제 골프 관련 매니지먼트 회사도 하고 있으면서 완전히 지금 사업가 쪽으로 좀 돌아서고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요새 골퍼들이 인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한때는 이제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대세였고 또 한때는 이제 재벌들이 대세였는데 여전히 뭐 재벌들은 대세겠지만 운동선수 남편들의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 뭐 황정음 씨뿐만 아니라 뭐 왕빈나 씨도 그렇고 뭐 이효원 씨도 그렇고 골퍼들하고 굉장히 성유리 씨도 결혼을 많이 있고요. 성유리 씨도 예. 있죠. 그래서 뭐 박정아 씨도 있고 이렇게 사랑을 키워가고 있는데 지금 황정음 씨 같은 경우에는 요새 뭐 연예계에 거의 아주 핫이죠, 핫. 뭐든지 선택하는 드라마마다 다 잘 되고 있고 네. 그런 와중에 사실상 같이 연애를 시작한 이 이영돈 그 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속돼 있는 그 회사가 그 철강 회사가 네네. 정말 알짜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재벌 그 며느리가 되어서 눈치 보는 것보다 알짜배기 그 안방마님 되는 게 낫다 이런 소문들도 막 돌고 있는데 네. 여하간에 누구의 재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새로 시작됐다는 게 두 분에게는 제일 큰 축복이겠죠. 네. 네, 지금 뭐 황정음 씨는 연애를 인정하고 네. 있습니다. 4개월째 예쁜 사랑 이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결혼을 네.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선을 긋고 있죠. 근데 또, 뭐 황정음 예. 씨도 이 돈 쪽으로는 이제는 거의 만만치가 그렇죠. 않게 됐습니다. 이거 뭐 이영돈 프로도 그렇지만은 올 한해 아마 그렇죠? 하고 그 드라마에도 이 회당 출연료들의 급이 있는데 뭐 탑들은 5천만 원까지 있지만은 황정음 씨도 지금 거의 3천만 원 선대까지도 올라온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고 뭐 예. CF 개런티도 뭐 한때는 연간 20억, 30억 가량 뭐 벌고 이랬었던 거기 때문에 황정음 씨가 꼭 뭐 돈 관련으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아닌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이불연 여배우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로 신은경 씨 얘긴데요. 요즘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몰고 다니고 있죠. 논란이 불거진 지 지금 한 16일 정도 지났는데, 자 신은경 씨가 어제 한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후배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들이 불거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남편의 부채를 신은경 씨가 떠안은 적이 없습니다. 한 푼도 갚은 적은 없고요. 그 아이도 물론 이제 언론에 밝혀져 있습니다만 이혼하기 난 다음에 아이도 지금 그 전 이 시어머님께서 88세 된 시어머님께서 지금 8년간 키우고 계세요. 네, 일단 저희가 그 채널A의 프로그램에서 배우 공영진 씨가 한 말을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공영진 씨 입장은 이 신은경 씨가 반박하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자 어제 신은경 씨가 뭐 인터뷰에서 한 얘기를 한번 먼저 보실까요? 네, 지금 일단은 돈을 떼먹었다죠. 어떤 내용을 좀 이번 신은경 씨 사건의 최초 시작은 전 소속사에서 먼저 시작이 됐던 겁니다. 아마 신은경 씨가 전 소속사하고 이번 소속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전 소속사가 그동안에 벌어들였던 돈, 지출됐던 내역서를 밝히면서 그 와중에 또 이제 이미 이제 채무 상태를 다 채권 채무를 해결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내용을 밝히게 됐거든요. 근데 이후에 또 하나가 이제 전 남자친구가 또 한 번에 관련한 금전적 무죄로 민사 소송 중이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결정타가 터졌는데 이제 전 남편입니다. 이건 전 소속사 전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어머니죠. 이 시어머니가 그 지금 뇌에 이 아픈 그 아이를 이 홀로 키우고 있다. 8년 동안 뭐 두 번 뭐 찾아가지도 않았다라는 그 인터뷰 때문에 이 신은경 씨 사건이 폭발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의 신은경 씨가 나오게 된 건데 이게 또 엇갈리는 거예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가장 엇갈리는 게 신은경 씨는 전 남편 빚을 계속 갚아왔다는 거고 지금 공영진 씨를 비롯한 많은 지인들은 그렇지 않다. 그 빚은 다른 사람이 갚았다. 그거는 지금 이제 신은경 씨 측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세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뭐 아이를 보러 가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그간에는 좀 시댁하고 좀 껄끄러워가지고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었다. 그랬는데 최근에 친정어머니가 아프셔서 사실 아이를 이렇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지금 그 신은경 씨 말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제 진단서 같은 거를 또 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사실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와 함께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뭐 실질적으로 돈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된 것 같은데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신은경 씨가 해명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다르게 뭐
전 소속사뿐만 아니라 전전 소속사까지 나서서 이거 뭐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남편, 그 전 남편의 친구도 나서서 40년의 친구도 나서서 신은경 씨가 거짓말하고 있는데 내가 나와서 얘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공영진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아무래도 뭐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사실상 그 내가 이런 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있는 원래 밝혀진 일들 혹은 예상됐던 일들을 덮기에는 그 이야기들 신은경 씨 이야기들이 너무 근데 약한 입장이 건 너무나 아닌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아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여서 약간 떼어놓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게 전 남편의 이 빚을 얼마나 갚았느냐가 아까 공영진 씨도 얘기했지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이제 신은경 씨가 왜 저렇게 금전적인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았냐. 전 남편의 빚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연대에 같이 썼기 때문에 통장에 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빼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래서 다 뭐 캐시로 현금 박치기를 한다거나 직불 카드를 쓴다거나 이제 그 핑계를 대고선 이제 현금을 바로바로 땡기면서 지금 뭐 갑론을박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에 하나 전 남편의 빚을 갚은 적이 없다면 실은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지금 반전이 되면서 신은경 씨가 아마 도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민사에서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아이 문제도 굉장히 지금 결정타가 되고 있는데요. 거짓 모성애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어제 나와서 해명을 한 부분에는 8년간에 2번 본 거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가 어떻게 나를 알아보겠는가. 친정 엄마가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옆에 있었고 멀리서라도 아이를 봤다. 가을 무렵에 같이 놀이공원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티즌들 어떻게 아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놀이공원을 갔다면 날짜도 기억을 하지 못하냐라고 또 궁금한 게 친권과 양육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소홀히 대할 경우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겁니까? 법적인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양측이나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단을 다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신은경 씨 전 남편의 그 소속 시어머니 주장처럼 정말 친권자 양육권자로서 뭐 전혀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8년 동안 한 번도 애를 보러 온 적도 없고 양육도 주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를 신은경이 아니라 전 남편이나 아니면 나로 바꿔달라고 신청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8년 동안 양육권자였으면서 양육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돈으로 아이를 키웠다. 과거에 대한 부양로 청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정말 자신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이 법적 공방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고 과거 부양로 청구 소송을 하고 해서 법적으로 돈 들어온 게 없지 않느냐. 돈 다 내 돈으로 냈다. 내 통장 보면 돈이 줄은 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손을 들어줄 수는 있겠죠. 이게 법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아이 관련된 또 특별히 아이를 또 장애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경제나 아니면 여러 뭐 이혼과 관련된 법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국민정서법이 더 상위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전 남자친구, 전 남편, 전 시어머니, 전 소속사 모두 다 신은경 씨를 공격하고 있다면 신경 씨도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이효선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오늘 대규모 송년 모임을 갖고 새 결집에 나서는데요. 아무래도 비박계와의 공천룰 경쟁에 앞선 내부 단속, 그리고 교통정리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뭐 지금 뭐 그렇게 이제 그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은 불이 나 있죠. 한 집은 뭐 야당 집은 불이 나 있는 상태고 여당 같은 경우에는 뭐 밥그릇 정도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냐 마냐의 문제인데 생각 밖으로 새누리당 내 내용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대충 세 가지 쟁점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공천 특별기구 위원장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컷오프 문제, 우선 추천제 해석 문제, 전략공천 유무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그 서청원 최고위원하고 김우성 대표가 합의를 했죠. 예, 기본적으로 황진하 사무총장을 공천관리기구, 왜냐면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결선투표제, 물론 디테일이 어느 시점에 결선투표제 할 건지는 안 정해졌지만 수용을 했습니다. 이 결선투표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 전략공천이란 측면, 그러니까 의 정신을 살리는 면, 그러니까 신인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했는데 좀 그걸 보완해주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을 좀 살려주는 측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틀에서 합의됐고 마지막 쟁점은 뭐냐면 TK 지역이나 이제 새누리당 우세 지역에
전략공천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 문제도 그 결선투표제가 보완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 밖으로 야권처럼 크게 파열음이 날 가능성은 좀 작아졌다 이래 봅니다. 네, 20대 총선 공천 룰을 두고 친박계와 비박계 다시 세결집에 들어간 게 아니냐. 이번 그 9일날, 즉 오늘이죠. 송년 모임을 하겠다는 것도 개파간 기싸움이다라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최경환 부총리도 곧 복귀할 거고요. 지금 박상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새누리당 갈등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소소하게 작게 갈등이 있겠죠. 우리가 짚어보면은 오픈 프라이머리 그리고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같은 경우에 이미 파기가 됐지 않습니까? 큰 싸움에서는 김무성 대표 비박계 기가 이미 꺾여 있고 또 아시다시피 워낙에 요즘 박 대통령이 뭐 항상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당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뭐 한두 가지 쟁점을 보자면은 그 서울의 이제 강북이라든지 여야가 좀 이제 균등하게 있는 지역, 그리고 경기도의 이제 좀 도시권, 그러니까 비박계가 좀 강한 지역들에서 친박계가 아무래도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좀 밀고 들어오려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 정도가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비박계도 조직의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차원에서 사생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지금 친박계 일부에서 얘기하는 TK 지역의 이른바 진박, 그러니까 청와대 출신들에게 전략공천을 하자.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면 그 부분은 김무성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18, 19대 국회에서 전략공천은 밀실공천, 컷오프를 배경으로 그 부분은 사실 구태는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결선투표제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신인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린 측면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친박이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다. 이른바 그 전략공천 유리한 지역, TK 지역에서 전략공천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 갈등의 요소는 거의 없어졌다, 사라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친박계는 이제 진박 중에 진박으로 꼽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구심점이 생긴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진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통령 특사 한 번쯤은 갔다 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특사 중요하죠. 뭐 특별한 이제 그 외교 정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면을 보니까 다 그렇죠. 뭐 최경환, 강우혁, 윤상현, 유기준, 서병수, 뭐 한성교, 김태환 의원, 노철래 의원은 아마 친박 중에 서청원 의원 쪽에 가깝고 이주영 의원, 뭐 김태호 최고위원인데 저 아주 영광스럽죠. 대통령을 대리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외교 사설로. 어쨌든 뭐 특사 정도 몇 면들을 보니까 특사쯤 갔다 와야 진박이 된다는 얘기, 그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마지막에 김태호 최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그 독일 그 헬무트 슈미트의 조문하러,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하면은 정말로 친박이 되는지 정말 진박이 되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뭐 방점이 되지 않을까. 관련해서 재밌는 게요. 그 아르헨티나도 이번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데 김재경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특사로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김재경 위원장은 이제 지역구가 진주고 원래 이분은 이제 친이로 분류되는 분이거든요. 지역 언론의 다 제목이 이제 개파 리스크가 해소됐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해준 걸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본인도 강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특사 이게 왜 국회의원들이 그 목을 매는가요? 우리가 실제 목을 맵니까? 맵니다. 왜냐하면 의전을 VIP급, 그러니까 국빈급 의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되지 않는다면 특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나라를 방문하더라도 뭐 그 국빈급 의전을 받기는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들 폼 잡는 거 좋아하니까 외국 갔을 때 대통령급의 의전을 받는다. 이게 잊지 못할 추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사의 목을 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에 어느 정부든 대통령 특사를 갖고 왔다. 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지역구 홍보에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불감증한 고소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자로 지목한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어제 백봉신사상 대상을 수상하며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 욕을 아무리 먹어도 제일 중요한 그런 정치를 똑바로 잘할 수 있도록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그런 이야기 하지 맙시다.
네, 요약해보면 아무리 욕먹어도 정치 똑바로 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하고 싶었던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유승민 의원을 욕하는 쪽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은 알지 않습니까? 뭐 욕이라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이제 비판이라든지 강한 압박을 하는 곳은 청와대하고 친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또 유승민 의원이 얼마 전에 경북대에서 그 청년대상 특강을 하면서 헬조선 하는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데모라도 하고 버텨라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가 또 이제 마침 뭐 직접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이제 시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 유승민 의원은 자기 길을 가겠다라는 걸 명확히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대상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저도 이게 투표인단으로 여러 번 참여했습니다만은 10명 중에서 1등이거든요. 300명 중에서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뽑은 최고의 국회의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죠.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받았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야당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뿐만 아니라 야권 내부에서도 연일 비판의 쓴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제 당직에서 사퇴한 주승용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악마가 활개를 치는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모두 떠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경계로 삼고자 했으나 끝내 악마를 막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참 무시무시한 답을 썼는데 당에 악마가 살고 있다. 악마가 과연 사람을 지칭한 겁니까? 당 문화 분위기를 지칭한 겁니까? 다 하겠죠. 뭐 그건 다라고 포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싸울 때 부부 싸움을 하더라도 언어의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수위를 넘어가면 쟁점과 다른 싸움이 되는데 주성용 최고위원 사퇴를 하면서 악마가 살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약을 써도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어떤 절망감의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래 봅니다. 그건 단순히 뭐 문재인 대표를 빗대서 했다기보다는 야권의 상황 자체가 답이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망감을 좀 악마가 살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다들 뭐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해법이 이른바 백가쟁명 아닙니까? 백가쟁명이고 그다음에 뭐 그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의 감정적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야권이 지금 국민 대다수가 보는 것은 안철수는 언제 탈당하지? 탈당 몇 명 하지?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분열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야권 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이 위기를 극복할 정치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이 회의적이다. 이걸 악마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 어제 문재인 대표 관훈 토론회에서 여러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네. 귀 들여볼 대목이 많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철수 그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그 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대표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대표는 제가 보기에 지금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오히려 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로 정치라는 게 참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지난 주말에 문재인 대표에게 혁신 전당대회 카드를 제고해달라라고 제안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관훈토론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예상보다 좀 빠른 답변을 한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뭐 이미 한번 했고 재확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발언을 보면은 비주류 의원들하고 안 의원을 좀 분리시키는 생각이 모습이 다를 거다. 보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탈당하지 같습니다. 않을 거다. 예. 네. 뭐 실제로 다르게 보는 것도 있을 것이고 좀 다르게 보는 게 있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간에 지금 비주류의 축 상징이 안철수 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의원이 당에 있는다면 탈당의 폭은 아주 최소화될 겁니다. 극소수의 인원은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탈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컷오프에 걸리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요. 만약에 안 의원이 나가면은 그 탈당의 폭도 커지기 때문에 달리 생각하는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안 의원을 붙잡으면은 전반적인 이제 탈당의 도미노 효과를 이제 막을 수 있다라는 이제 현실적인 계산도 있는 거고요. 어떻습니까? 어제 또 문 대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야당 측이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반기문은 내 거 뭐 얘기죠. 내 건데 우리 거 뭐 얘기인데 뭐 참여정부 때 외교안보 수석을 했고 참여정부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됐고 노무현 정권의 이제 지원을 받았을 때 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다 이 얘기했는데
뭐 반기문 총장 속을 들여다봐야 되겠죠. 네. 아직 아무도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하면 네. 야구 선수로 보면 어느 구단 소속이 아니고 이제 프리 에이전트죠. 이제 유엔 소속인데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할 때 각 구단들이 이제 영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몸값이 얼마일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 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